미국 부채 한도 적용 유예 법안이 5월 31일 하원을 통과하고 6월 3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완료했는데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경고했던 디폴트 날짜인 6월 5일을 이틀 앞두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거의 해소가 됐어요. 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 이후가 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좀 이상한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루머인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오늘도 샤프슈터 박문아님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선 부채 한도 합의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고, 둘째,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 재량 지출 중 국방비를 제외하고 2022년 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2025년 회계연도 재량 지출은 2024년 대비 1% 한도 내에서만 증액을 하기로 했고, 넷째,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의무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미집행되었던 코비드-19 긴급 구호자금을 환수해서 재무부 재원으로 활용을 하기로 했고, 여섯째, 환경 영향 평가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서 추가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죠. 잘했어. 시장에서는 국방 예산이나 아니면 IRA 관련 예산이 축소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잖아. IRA 세부 지침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된 부분을 제외한다면 기존의 재정 지출 계획이 거의 감소하지 않았어. 시장에서는 지출이 감소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걱정들을 했었는데 나름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 이 지출 감소가 있었던 부분도 있긴 했는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됐거든. 이 기존 학자금 대출 탕감안으로 시작된 관련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요건 좀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어. 사실 인플레는 돈을 이렇게 거저줬을 때 많이 생기거든. 지금까지 인플레가 강하게 상승했던 것도 결국 코로나19 위기 때 돈을 마구마구 쥐어줬기 때문이었으니까 학자금 대출이 탕감된다면 4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만큼 인플레 압력 우려를 덜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최근에 잉글랜드에서 향후 2년간 월 1,600파운드, 그러니까 약 2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소규모 실험을 추진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본소득 지급하는 것은 구미 선진국에서 여러 차례 시도된 적이 있었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실패로 마감되었거든. 이번 실험에서는 20%가 장애우로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는 장애우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멀쩡한 젊은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일하고 싶은 욕구를 줄이게 되고 또 앞서 거론했던 인플레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어. 약간 다른 얘기를 세긴 했는데 아무튼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1월에 프리덤 코커스랑 케빈 메카시 의원 얘기를 하면서 이번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미국에서 거의 연례 행사 마냥 늘 계속 되어 왔었고 또 협상을 할 때마다 늘 같은 우려가 나오고 스릴러 영화처럼 아슬아슬하지만 항상 타협은 또 잘 됐었고요. 이번에도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 이후가 더 걱정스럽다는 그런 주장들이 제법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 이 재무부에 국고가 현재 비었으니까 이 텅 빈 금고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시장 유동성이 고갈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이런 주장이죠.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은 아니지. 미국 정부는 텅 빈 금고를 채우기 위해서 만기가 4주에서 52주인 단기 국채를 다량 발행하게 될 거야. 부채 한도 합의 직전 기준 재무부의 가용 가능 현금은 500억 달러 언더로 추락했거든. 최근 2년간의 단기채 연간 발행 규모가 13조에서 14조 달러였다는 점, 그리고 재무부 가용 현금 평균이 6,700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채 발행은 당연히 단기간에 걸쳐서 집중돼서 급증할 수밖에 없겠지.
다들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기간 급증이라고 하면은 뭐 도대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게 될까요? 그와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전략가들 추정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말까지 약 1조 4천억 달러의 단기채가 새로 발행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 이 중에서 대략 1조 달러 상당의 채권은 8월 말이 되기 전에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팬데믹 전의 3개월 평균 공급량과 비교했을 때 5배 정도나 되는 물량이 8월까지 쏟아질 것이다 라는 거야. 실제로 과거에도 채무한도 협상 직후에 대략 2천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이 단기간에 걸쳐 흡수된 적이 있었거든. 이게 지금 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연준이 현재 QT, 양적 긴축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 고갈이 조금 더 타이트한 대출 태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걱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대규모로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국채 매입에 돈이 쏠리게 되면서 은행 예금이 감소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가뜩이나 지금 미국 은행 시스템이 좀 불안정한데 더 큰 부담을 지게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걱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걱정으로만 끝나는 건 또 아니고 실제로 시티그룹은 S&P 500 지수가 향후 2개월 동안 5.4% 하락할 수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수야, 연준의 QT는 굉장히 유연해. 무슨 열차처럼 궤도를 특정한 약속대로 달려야 되는 게 아니거든. 쉽게 예를 들어볼게. 한 달에 950억 달러씩 자산 축소하기로 했었잖아. 네. 예정대로 진행했더라면 연준 자산은 4,750억 달러 감소하면서 8조 1천억 달러가 됐어야 했어. 하지만 지난 5월 말까지 연준 자산은 2022년 12월 말 대비 1,652억 달러 감소하는 데 그쳤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은행 유동성 위기가 있었고 그 자금 지원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QT가 중단되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아마도 시장 유동성이 급감하는 일이 또다시 생긴다면 연준은 다시 QT를 중단하거나 혹은 속도를 줄이게 될 거야. 뿐만 아니라 미국채 최대 매수자는 MMF야.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난 3월에 있었던 지역은행 위기 이후에 MMF의 운용자산 규모가 약 5조 4천억 달러로 증가했거든. 이 말은 1조 4천억 달러 정도는 뭐 얼마든지 시장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규모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 그러면 QT와 관련한 유동성 고갈 문제는 뭐 그렇게 깊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지. 근데도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채무 한도 타결이 되었음에도 단기 금리가 잘 내려가고 있지 않는데 이유는 시장의 걱정거리인 유동성 문제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뭐 그런 주장들이 많아요. 심지어 트리플 A 등급의 회사채보다 미 국채가 더 싼 값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또 기이한 현상을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걱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뭐 걱정할 수는 있지. 네 말대로 미국의 어지간한 빅테크들 중에서 트리플 A 등급을 받고 있는 회사들의 금리는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어. 근데 미국채는 이론적으로 리스크 프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용물에 비해서도 금리가 높은 걸 보면은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아빠는 그것도 기우라고 생각해. 이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바람에 MMF 금리도 최근 약 5%까지 상승했다는 것이 문제였던 건데 새로 발행되는 국채 금리가 이보다는 대략 10에서 20베이스 포인트 정도 높을 필요가 있잖아. 그래야 팔리잖아. 그래서 단기물 금리가 오르는 거야. 아, 이게 시장 위험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 때문이야.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단기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왔잖아. 하지만 장기물은 어때? 침체를 걱정하면서 따라 오르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상태가 매우 오랜 시간 지속 중인 거지. 장기물은 주로 기업들의 조달금리야. 하지만 단기물은 주로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단기물이라도 대기업들의 조달금리가 더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아빠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해줄게. 자꾸 사람들이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시장 유동성이 고갈될 것 같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건 현금 수집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 현금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 돈을 쓰려고 발행을 하는 거야. 재무부가 보유한 현금은 곧장 시장으로 재정투자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잠시 고갈된다고 해도 큰 걱정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야.
그러면 그런 우려들이 주가에도 역시 크게 부담을 줄 일은 없겠네요. 아니 뭐 또 다른 우려가 새롭게 생긴다면 모를까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서두른다고 해서 유동성 고갈이 경기 침체를 가져올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좀 엇나간 걱정이라고 생각이 돼. 좀 앞서간 걱정이다. 알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된 후에 예상되는 재무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에 대해서 결국은 시장 유동성이 고갈될 것이다.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는 흉흉한 소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걱정하고 계시는 연준의 QT라든지 여전히 높은 단기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또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좀 집중되더라도 국채 발행 목적은 결국 재정 집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 때문에 시장의 심각한 유동성 고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까지가 오늘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